2차 전지주들의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세액공제 조기 폐지 우려에 연일 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전 기준으로도 LG에너지솔루션은 좋지 못한 흐름들 이어져 오고 있고요. 포스코홀딩스는 1% 넘는 낙폭, 고려아연 역시도 2% 넘는 낙폭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혁신형 치료제 개발업체인 넥스트바이오 메디컬의 주가가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차세대 미립구 제품인 넥스피어가 미국의 연방보건복지부 산하 메디컬 프로그램의 관할 기관인 CMS로부터 비승인을 획득했다는 소식에 주가가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되고요. 현재는 5%가량 상승합니다. 비트코인이 사상 최고가를 달성하면서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비트코인은 11만 1천만 달러 선을 넘어서면서요. 역사전 최고가를 경신했고요. 우리기술 투자 같은 기업들도 시장에서 강세를 나타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켓 쇼쇼쇼 진행을 맡은 이지영입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는요. 낙폭 자체가 계속 커져가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그래도 지수의 하락은 어느 정도 제한적이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 만큼요. 우리 시장의 다양한 분석들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장마감 30분 앞두고 있습니다. 시장 어떤 흐름들로 변동되고 있는지요. 저희와 함께 시장부터 체크해 보시죠. 오늘 지수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양지수 모두 다 하락합니다. 하락으로 계속되는 시장을 이어갔었는데요. 코스피 지수가 낙폭을 확대시키면서 마이너스 1.2%, 코스닥은 1% 못 미치는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2,593포인트, 717포인트 나타냅니다. 수급도 바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특히나 코스피 시장에서 개인들이 9천억 원 넘게 현재 담아내는 게 확인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3,900억 원, 기관은 4천억 원 넘게 현재는 덜어냅니다.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장이 진행될수록 매도 폭을 조금 더 확대시키고 있는 게 확인되고요. 이는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개인 쪽의 매수세가 좀 눈에 띄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의 매매 동향입니다. 비슷한 양상들 이어져 오고 있죠. 개인 투자자는 1,300억 원 현재 담아내는 게 확인되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오늘 코스닥 지수에서는 제약주들을 많이 매도합니다. 하지만 그 매도폭은 636억 원으로 다소 제한적인 모습 확인되고요. 기관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오늘 시장에서 600억 원가량 덜어내는 거 확인됩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보시는 바와 같이 일제히 파란불 나타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뉴욕 증시의 영향감을 받아갑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마이너스 1.7%가량 하락했는데요. 엔비디아의 낙폭도 컸었고요. 그러한 분위기들 좀 이어가는 것으로 확인되고요. 오늘 삼성 바이오직스도 좋지 않고요. LG에너지솔루션과 같은 2차 전지 관련주들도 연이은 약세 나타내면서요. 어디가 바닥일까에 관한 의논들 함께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오늘 KB금융의 시가총액 6위로 올라온 모습도 확인됩니다. 코스닥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엇갈린 양상들 나와주는데요. 에코프로가 빨간불을 내주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한 모습들 확인되고요. 오늘은 비만 치료제 관련주들이 그래도 시장에서 상승을 나타내고요. 시장 자체에서는 제약주들이 다양한 테마군들과 엮이면서요. 시장 상승 나타냅니다. 팩트론이 지금 현재는 0.48% 상승, HLP도 0.7%의 상승 나타냅니다. 자, 시장의 다양한 표정들 함께 확인해 보셨습니다. 저희가 또 마감 시장의 전략들 꼼꼼하게 준비했기 때문에요. 저희와 함께 시장 마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달려볼까요? 마켓 쇼쇼쇼 마감 향해 출발합니다. 네, 오늘 시장은 SCTV의 황민혁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전문가님 오늘 또 시장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자 오늘장 국내 증시가요 좀 많이 빠지죠. 코스피가 1.2%가 빠지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도 낙폭을 줄이고 있지만 1%에 가까운 지금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흔들렸는데 이 부분 때문에 국내 증시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데요. 지난번에요 무디스에서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던 그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국내 증시에 영향이 있었지만 미국 증시는 괜찮았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요, 그 외에 또 다른 변수가 나왔다는 거죠. 미국 하원에서 이번에 트럼프의 감세안이 지금 처리가 되기 직전입니다.
만약에 감세안이 처리가 된다면 그러면 지금 미국에서의 재정 부채가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지난번에 신용등급이 강등이 됐었던 거고요. 그때 당시에 움직이지 않았던 국채 금리가 이번엔 또 움직였습니다. 실제로 어제 20년물 국채 입찰이 있었는데요. 5%가 넘는 금리가 적용받고 발행이 됐습니다. 지금은 30년물 국채 금리 역시도 5%가 넘어섰는데요. 이렇게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면서 결국은 미국은 재정적인 부담을 더 떠안게 됐죠. 그리고 수요 역시도 굉장히 좀 저조한 수요가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국채 금리가 올라갔을 때 미국의 재정적인 분위기가 좀 재정 적자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게 되고요. 그렇다면 당연히 위험자산보다는 안전자산 쪽으로 자금들이 몰립니다. 국내 증시를 봤을 때는 국내 증시는 증시 분위기에서 봤을 때는 위험자산이라고 볼 수가 있죠. 거기다가 대표적인 안전자산이 달러 쪽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원달러 환율은 지금 상승 중입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외국인들은 매도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 그래서 국내 증시 오늘 양시장 모두 떨어지고 있는 건 국내 증시 자체가 위험자산이고, 그리고 안전자산이 달러 쪽이 강세의 흐름이 나오면서 원달러 환율 반등 효과가 외국인 매도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시장이 충격은 별로 크지 않고 올라가나 싶었어요. 바로 어제까지의 반등에서 그렇죠. 하지만 계속해서 이 악재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역시 최근에 좀 반등이 나왔고, 이 안에서 이 조정이 지금 시작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2,550포인트 구간까지 한 번에 눌린 이 조정 자리는 좀 피할 수 없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고요. 한 번의 조정 뒤에 이제 주가의 반등이 나오게 된다면 하락이 잡히고 나서 반등을 주는 시점에 맞춰서 종목들을 선점해 나가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외국인들이라든지 기관 쪽 대부분 매도를 하고 있는데요. 이 매도하고 있는 게 한쪽 업종에서만 집중된 매도가 아니라는 거죠. 오늘 외국인들의 매도의 수급을 보시면 외국인들 거래소 시장에서 4천억 가까이 매도를 하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외국인들이 4천억 정도의 매도가 나오게 된다면 이 IT 업종에 보통 3천억 정도의 매도가 집중되기 마련이에요.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IT 쪽에서 매도가 1,000억이 좀 되지 않거든요. 나머지 업종들도 다 매도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는 장이고요. 시장이 조금 더 안정되기까지 지금은 종목들을 좀 성급하게 매수를 하기보다는 한번 조정 뒤에 반등이 나오는 걸 꼭 확인하고 나서 매수를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가늠을 할 때는 이제 환율을 보셔야 돼요. 미국 재정 리스크 이게 부각되고 있기 때문에 환율이 만약에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좀 참으시는 게 좋고요. 만약 환율이 좀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이 위기 역시도 금방 또 지나갔구나라고 판단하고 매매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장의 방향과 환율에 대한 방향성을 좀 더 관찰하시면서 종목들 매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 자체가 좋지는 않습니다. 그런 상황들 여러분들 이해해 보시면서요. 또 시장 전략 저희와 이어가 보시면 좋겠고요. 저희가 잠시 뒤에 오후장 주도 섹터 준비되어 있어서요. 구체적인 전략들은 그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한번 수치적으로 살펴보고 올게요. 저희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후장 주도 섹터 바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도 섹터부터 열어주시죠. 오늘의 첫 번째 주도 섹터는 K-뷰티 쪽 한번 보겠습니다. IPO 시장에서 새내기주가 굉장히 강세를 나타내는데요. 달바글로벌 오늘 상장했고 굉장히 좀 좋은 성적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쪽 섹터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희가 이 시간에 K-뷰티 쪽에 대한 얘기를 좀 많이 했었어요.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K-뷰티 관련 종목들이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오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오늘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가 새롭게 코스피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보통 코스닥 쪽에 상장을 많이 하는데 코스피 쪽에 상장을 했다는 건 그런 어떤 이익이라든지 이런 규제들을 좀 더 뛰어넘는
안정적인 실적과 규모를 보였기 때문에 코스피 시장에 상장할 수 있었던 거고요. 이렇게 상장하고 나서 오늘 현재 거래되고 있는 걸 보면 58%의 상승이 또 나오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시장이 오늘 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기업의 주가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죠. 이 달바 글로벌이라는 회사는요, 아마 여성분들은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회사일 거예요. 근데 남성분들은 좀 모르실 수 있지만, 우리가 많이 유명한 건 바로 이제 승무원 미스트라고 불리는 이 제품인데요. 이 제품들이 이제 큰 인기를 얻었고, 그래서 이 시장에 또 많이 알려지게 되어 있었죠. 화장품을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청약 시점부터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미 입소문도 많이 탔고 이미 많이 알려진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다가 화장품 관련주들이 요즘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화장품주에 대한 관심이 좀 있었고요. 청약 경쟁률로 본다면 1112대 1 정도의 이 청약 경쟁률을 보일 만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몰렸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주가의 상승 역시도 이렇게 인기에 힘입어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다만 이제 문제는 좀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재무적 투자자 FI 쪽에서의 그 지분 비중이 굉장히 높은 편이에요. 실제로 지금 반성현 대표가 보유하고 있는 그 이 지분은 17.4%인 반면에 재무적 투자자 쪽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금 달바 글로벌이라는 이 회사의 지분율이 39.5%나 돼요. 재무적 투자자의 경우에는 보통 상장 전에 투자했다가 상장되고 나서 이 상장 차익을 얻고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보통 코스피 시장에서는 이렇게 오버행, 지금 보호 예수 기간을 보통 6개월 정도로 두고 있거든요. 어쨌든 지금 상장이 됐고 이 물량들이 30%가 넘는 물량이에요. 거의 40% 육박하는 물량들이 앞으로 계속 청산이 될 수 있다는 이제 우려감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상장이 됐지만 앞으로 이게 넘어가야 될 이 산들이 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달바 글로벌이 흥행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는 화장품 섹터가 그만큼 역시 좋아지고 있다라는 증거가 되겠죠. 실제로 상장되는 기업들은 성향들이 다 있어요. 특징들이 다 있습니다. 뭐냐면 과거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많이 올라갈 때 있죠. 상승장에서는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그때 당시에 상장했던 기업들이 많아요. 특히나 이렇게 신규 상장주들은 시장의 트렌드를 보고 나서 상장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만약 화장품 관련주들이 올라가는 시점에서 상장하게 된다면 그만큼 상장 차익을 많이 거둘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을 지금 화장품주들이 하고 있다고 한다는 건 그만큼 화장품주가 지금도 좋고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예상하기 때문에 그래서 상장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달바 글로벌의 상장은 결국 화장품주들이 앞으로 조금 더 상승에 대한 랠리가 남아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오버행 이슈는 좀 많이 부각을 받는 것 같습니다. 근데 장 초반 대비해서는 그래도 그 상승폭을 좀 줄여갔다라는 게 안타깝긴 한데요. K뷰티 관련주들 최근에 좀 워낙 또 수급이 좋기 때문에 그 영향도 받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그러면은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모주의 청약을 우리가 했다고 해도 사실 몇 주 못 받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장 이후에 투자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을 테고 그런 분들이 보실 때는 언제를 공략의 시점으로 좀 잡아보는 게 좋을까요? 달바 글로벌을 상장이 되고 나서 투자한다는 건 저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그 상장 초기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변동성이 굉장히 커요. 네. 올라가는 변동성도 크지만 떨어지는 변동성도 큽니다. 물론 상장 전에 청약을 받아서 주식을 배당받았다면 정말 좋겠죠. 하지만 배당을 받은 사람들도 만족할 만한 물량을 확보하지 못할 거예요. 경쟁률이 그만큼 세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이렇게 청약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내가 이 종목을 공략을 한다면 초기에는 일단 하면 안 돼요. 초기에는 보통 앞에 거품을 끼기 마련이에요. 특히나 지금 이제 달바 글로벌 같은 경우에도 청약 경쟁률이 굉장히 높았잖아요. 경쟁률이 높은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는 거고 그만큼 거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상장이 되고 나서 보통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한참 많이 빠진 뒤 나중에 주가가 다시 하락을 잡고 이제 올라오는 시기가 있을 거예요. 차라리 매매를 할 때는 그 타이밍을 노리시는 게 좋고요. 상장 초기에 오늘 만약에 상장이 됐고 오늘 빠졌어요. 이제 물론 플러스로 마감이 되겠지만 그리고 다음 날 오늘 시초가의 고점을 넘어가게 된다면 차라리 그때는 단기 대응이 좀 가능하신 분들은 좀 빠른 매매를 통해서 단기 수익을 낼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매매를 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절한 타이밍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이제 저도 비슷한 의견이긴 합니다. 이게 너무 이제 급등락이 심하기도 하고 경쟁률이 좋았다라는 것 자체가 어찌 보면 좀 거품일 수도 있고요. 1분기 실적은 달바 글로벌이 굉장히 좋게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도 약간 뻥튀기식의 실적이래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근데 원래 보통 신규 상장주들이 상장 직전에 이렇게 실적을 좀 부풀리는 경우가 있나요, 전문가님?
이거는 사실 이제 문제점 중에 하나예요. 아, 그래요? 이게 부풀린다기보다는 실적이 그 시점에 굉장히 많이 나오게 만드는 거죠. 오.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될 때는요, 상장에 대한 요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네네. 그 요건을 맞춰야 되고, 그다음에 상장이 됐을 때 그때 주가가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면 상장에 대한 이익을 크게 올리지 못해요. 그래서 보통 상장 초기 기업들이 실적이 크게 증가하는 시점에 맞춰서 상장을 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달바글로벌 역시도 뭐 업황이 그만큼 좋았기 때문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최대 실적을 그 시점에 맞춰서 끌어올리기 위한 어떤 전략들이 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상장되고 나서 주가가 계속 올라가는 종목들은 흔치가 않아요. 보통 그때가 최고점이고 떨어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 노리시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많이 빠진 다음에 거품이 빠지고 나서 노리시는 게 훨씬 더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실적적인 부분들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이제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무조건 이제 실적이 1분기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좋을 거라고 해석을 하기에는 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그 이면에는 있습니다. 그 부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그러면 이제 전반적으로 뷰티 섹터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해요. 어떻게 보세요? 뷰티 섹터는 사실 저희가 좀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네. 저는 굉장히 좋게 본다라고도 여러 차례 얘기했는데 사실 뷰티 섹터라는 건 우리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이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이제 사람의 욕구와 관련된 섹터예요. 우리가 다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은 이제 욕구는 다 동일합니다. 내가 못생겨지거나 못나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어요. 나이가 들어서도 이 미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또 많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평균 수명이 늘어날수록 우리가 또 오랫동안 살잖아요. 근데 오랫동안 사는데 거기서 있어서 건강하고 또 이쁘고 아름답고 잘생기게 오래 살고 싶잖아요. 그럼 미용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의 공통적인 욕구에 의해서 이 사업이 계속 이제 커지는 거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좀 많이 들수록 그만큼 더 많은 제품들을 쓸 수밖에 없고 더 고가의 제품들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뷰티 시장에 대해서는 여전히 긍정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 전에는 이 뷰티 시장이요. 아시아 쪽이라든지 이런 데서만 힘을 좀 많이 받았었거든요. 국내 기업들이. 근데 지금은 이제 연예인들이 너무 활동을 또 활발하게 하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 그 연예인들이 해외에서의 그 성과들을 유럽이라든지 미국 쪽에서 많이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엔터 관련주들도 이제 같이 움직이는 게 바로 이제 화장품이라든지 미용 섹터들이 같이 또 움직임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선망의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보통 연예인들이 이제 이렇게 뷰티와 관련된 제품들에 대한 광고를 좀 많이 하거든요. 이런 것들도 역시 하나의 전략적인 트렌드이고, 그리고 이 뷰티 관련주들은 올라갔다가도 이제 큰 시세가 나왔다가 또 많이 떨어지기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많이 올라갈 때는 밑에서 이제 잡아놓고 올라가는 분들은 계속해서 이제 끌고 가면서 이제 이익을 키워가는 전략들은 좋은데요.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따라붙게 된다면 또 밑으로 떨어질 때도 많이 떨어지긴 해요. 그래서 많이 어느 정도의 주가 조정이 들어온 다음에 공략을 하시는 게 수익을 내는 데 있어서는 유리합니다. 하지만 보통 떨어지면 잘 못 잡아요. 계속 여기서 그냥 떨어지면 계속 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 일단 장기적인 성장성을 보유하고 있는 섹터의 경우에는 주가가 올라갈 때보다는 많이 떨어져 있을 때 나중을 위해서 그때 잡아놓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이쪽 섹터에 관해서 이야기를 좀 하나하나 좀 들어봤습니다. 그래도 굉장히 또 좋은 실적을 기록을 했었던 게 또 뷰티 쪽이다 보니까 긍정적인 흐름들도 계속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저희가 선호기업 이야기를 조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전문가님? 요 섹터 내에서 어떤 기업들도 긍정적으로 바라보실까요? 네. 지금 제가 뭐 그동안 화장품 관련 섹터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아마 좀, 이 회사를 갑자기?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오늘 제가 최선주로 꼽은 건 바로 CJ라는 회사예요. CJ라는 회사는 사실 여성분들은 아실 겁니다. CJ가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너무 있다라는 잘 거 알죠. 알고 계시죠? 네. 그래서 지금 달바글로벌과 관련돼서 이제 CJ그룹이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냐면, 달바글로벌의 그 유통 체인이 있거든요. 유통 체인 중에서 CJ 올리브영 쪽에서 유통 채널이 가장 큰 매출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달바글로벌과 사실 CJ와 어느 정도의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CJ그룹은 지금 CJ 올리브영의 매출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실제로 2021년도에 이 매출이 2조 원 정도 되었는데 단 3년 만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4조 원대를 돌파했습니다. 그만큼 뷰티 쪽을 이끌어가고 있는 대표 선두주자가 바로 CJ 올리브영이고요. 만약에 이 회사가 상장이 되어 있었다면 지금 주가는 너무나 많이 올라갔었을 거예요. 이 부분이 좀 아쉽거든요. 과거에도 상장을 한번 기획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그 당시가 2021년도, 근데 결국은 상장을 처리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업계의 분위기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화장품 업계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때 상장을 시키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지만 CJ의 생각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CJ그룹에서는 CJ 올리브영을 상장을 시키지 않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 보시면 CJ 올리브영이 자사주 매입을 좀 하고 있거든요. 자사주 매입을 함과 동시에 또 건물 쪽에 매입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다? 상장이 되지 않은 기업이 굳이 이걸 할 필요가 있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회사는 이제 4세 경영을 준비하고 있는 과정에서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금 CJ 올리브영을 상장시키지 않고 흡수합병을 통해서 가져가려고 하는 이런 절차들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알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결정이 나진 않았지만 어느 정도는 이게 사실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근 들어서 보시면 이렇게 자사주 매입을 하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만약에 매입을 하고 소각을 하게 된다면 CJ 올리브영에 보유하고 있는 그 주주, 이 주주들은 매입을 하고 나서 소각시켜버리면 주식 수가 줄어들죠. 그러면 보유 비중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4세인 이선호 실장이 현재 CJ 올리브영을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11.04%거든요. 이 비중도 역시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지분 비중 자체가. 그 상태에서 CJ하고 흡수합병을 통해서 하게 된다면 CJ 올리브영의 보유 비중이 CJ의 주식을 이제 가져가는 비중이 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CJ의 보유 비중을 올릴 수가 있는 거죠. 어쨌든 지금은 이제 상장시키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흡수합병 역시도 CJ한테는 충분히 큰 효과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CJ 자체가 화장품주가 또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멘텀으로 인해서 CJ가 지금은 최선주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히려 우리가 너무 분할 상장한다고 비판하는 기업이 많은데 이렇게 흡수합병을 한다면 그것도 굉장히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뭔가 기업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까지 살펴보시고요. 자, 그럼 저희 두 번째 주도 섹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오장 주도 섹터 두 번째 섹터입니다. 전기전자 쪽 볼 텐데요. 관세 화살은 피했다라는 이야기가 또 나오고 있죠. K가전 상승 탄력 키울 수 있을까? 일단 가전 관련주들이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요, 전문가님? 사실 모멘텀이라고 보면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어요. 없어서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정말 눈을 네. 굉장히 많이 씻고 찾아봐야 됩니다. 찾아봐야 돼요. 네. 그래서 지금 가전과 관련해서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건 뭐냐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를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보다 더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증권사 쪽에서 일단 보고서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들을 보면은 지금 가전 쪽에서 이제 수요가 좀 증가할 수 있다. 그리고 지금 주가가 많이 빠졌고 관세에 대한 우려감들이 이제 주가에 이 정도 떨어졌으면 더 이상 큰 피해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미 다 선반영됐다라는 가정하에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세 리스크에 대한 반영도 그렇지만요. 어제 혹시 날씨가 어땠나요? 너무 더웠어요. 굉장히 더웠죠. 기억납니다. 네, 맞아요. 저도 어제 여름인 줄 알았거든요. 네. 너무나 더워가지고 이렇게 그 정장을 입었는데 자꾸 이제 위에 걷어서 벗고 땀이 다녔거든요. 나고요, 그죠? 그래도 땀이 네. 났었어요. 그만큼 어제 서울의 그 날씨 온도가요. 낮 최고 기온이 30도를 넘어섰다고 해요. 이만큼 지금 5월인데 30도가 넘어갔다는 게 여름 날씨인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좀 풀리긴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이 올해 여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무더위가 올 거라고 지금 예상이 많이 되고 있고요. 폭염주의보에 대한 경고가 좀 발령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어제 우리가 또 이런 경험을 미리 한번 하기도 했었죠.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얘기하냐면 가전 쪽은 특수철이 있어요. 그 특수철이 바로 여름이거든요. 거기다가 여름이 좀 길어지고 그다음에 무더위가 심해지면 그만큼 가전 제품 중에서 에어컨이라든지 또는 제습기 이런 수요가 많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역대급 무더위가 또 예고가 되어 있기 때문에 가전과 관련된 종목들이 이번에 큰 성과를 낼 수 있다라고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거고요. 역시 에어컨의 판매량도 최근 들어서 좀 급증을 하고 있다라는 뉴스들도 요즘에 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이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가전주들이 저평가를 좀 탈피하고 또 반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좀 더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희가 또 가전 쪽에 관해서 모멘텀을 찾아보기가 쉽진 않지만요. 그래도 무더운 여름을 앞두고 관련해서 가전주들의 모멘텀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왜 우리가 항상 이제 그 여름 시즌 앞두고 아이스크림 관련주라든지 이런 에어컨 관련주 이런 것들 많이 보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좀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뭐 여름철과 관련된 종목들이 있어요. 뭐 네. 빙과류, 뭐 빙과, 빙그레, 네. 뭐 이런 종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롯데칠성, 음료 관련주, 또 맥주 관련주들 이런 종목들이 이제 그 관련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사실 이제 우리가 테마로 따진다면 그런 종목들을 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지금 핵심적인 부분은 많이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가전 쪽에서의 특수 이거에 대해서 좀 충분히 효과를 볼 수 있는 기업들이 무엇인가를 좀 살펴보는 게 여기에서의 좀 투자 포인트가 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여름 테마주를 넘어서서 더 큰 가치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일지 집중해 보면 좋을 텐데요. 최선호 기업 바로 한번 들어보고요. 우리가 투자 전략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마감 전 주목할 최선호 기업 어떤 걸까요? 네, 우리가 가전하면요.
이 기업을 항상 꼽아요. 가전은 어떤 기업이 생각나세요? LG죠. 맞아요. 네. 네, 전통주 LG라는 회사고요. LG전자라는 이 회사가 우리가 우리 가전 쪽에서는 특화되어 있는 사업을 또 가지고 있고 실제로 성과도 그쪽에서 많이 나고 있어요. 저도 역시 이제 뭐 삼성 브랜드도 있고 여러 가지 브랜드가 있는데 그중에 이제 LG전자 쪽의 가전을 좀 많이 사용을 하고 있어요. 아무래도 입소문도 있지만 실제로 이용을 하다 보니까 고장이 좀 덜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근데 상대적으로 가격은 좀 비싸긴 하죠. 네. 네, 그래서 LG전자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시면 에어컨의 판매량이 굉장히 많이 급증을 했습니다. 1분기 에어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무려 60%가 급증했다는 뉴스가 있었고요. 그리고 3월 기준만 해도 한 달 동안 전년 대비했을 때 80% 이상의 급증이 나왔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에 여름철 에어컨의 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무더위 때문이죠. 그래서 미리미리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신제품도 계속 출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여름철 특수와 맞물려서 에어컨에 대한 판매 이와 관련해서 가장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LG전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이 무더위가요 단순하게 덥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제도 저희가 날씨를 경험했지만 굉장히 습해요. 그래서 이 끈끈한 이런 감정들을 이제 뭐 불쾌감이 굉장히 좀 큰데 그렇다면 에어컨이 과거에는요 우리가 냉방기 정도 시설 이제 기능만 했단 말이죠. 그냥 시원한 바람만 내주는. 그런데 요즘에 에어컨을 보시면 우리가 제습 기능까지 같이 딸려 있어요.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고 또 제습 기능까지 같이 해주는 이런 기능까지 이제 나와 있는데요. 우리가 에어컨의 수명이요 보통 이제 교체 주기라고 하죠. 7년에서 10년 정도라고 봐요. 그렇다면 그 전에 이제 에어컨들이 노후화가 됐을 거고요. 그리고 또 지금 이런 습한 기온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신제품, 뭐 제습 기능까지 딸려 있는 이런 이제 제품들에 대한 수요도 지금 교체 수요가 일어날 수 있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어컨 판매량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LG 쪽의 가전을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LG 쪽이 조금 더 중요한 이제 포인트라고 생각이 들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회사는 이제 가전 쪽뿐 아니라 가전 쪽에서의 매출 비중도 물론 커요. 그런데 뭐 30% 정도 가까이 되죠. 하지만 또 한 가지 최근에 늘어나고 있는 매출 비중이 있습니다. 그 매출 비중이 바로 전장 사업 부분이에요. 전장 사업 부분의 매출 비중이 10%를 넘어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1분기에도 전장 사업 부분에 대한 매출도 많이 좋았던 편이고요. 그리고 이 전장 사업이라는 것도 이제 미래 성장 사업이거든요. LG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스마트폰 진입을 늦게 해서 결국 그 사업을 철수시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성장 동력 사업에 굉장히 많은 투자를 기울이고 있고요. 실제로 가전보다 전장 사업 쪽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성과도 많이 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전 쪽도 있지만 전장 사업에 대한 기대감도 충분히 같이 볼 수 있는 회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모멘텀적으로 충분히 우리가 소화해 볼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것 같습니다. 뭐 굳이 우리 여름 테마만 기다리지 않더라도요. 다양하게 사업적인 부분에서 긍정적으로 풀이될 수 있는 게 있을 것 같아서 LG전자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럼 전문가님 마지막으로 이제 지금 이제 주가가 많이 떨어진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현재 이 가격대에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모아가신다라고 해도 무리는 아닐까요? 네, 일단 투자 포인트는 바로 매수를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에요. 지금 이 기업은 주가 자체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추이고요. 아직 하락이 확실하게 잡혔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앞에서도 이제 이런 재료 모멘텀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고 찾아보기 힘들다. 눈시고 찾아봐도 모멘텀들이 지금 없기 때문에 하지만 여름철에 대한 모멘텀 이건 아직 여름이 돌아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평가, 이 밸류에이션 이런 매력들로 우리가 매매 접근하셔야 되는데 매매하실 때는 한 번에 사기보다는 지금부터는 조금 분할로 매수를 접근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뭐 20%의 비중을 이 종목을 사겠다라고 한다면 한 번에 한 3%씩 꾸준하게 일정 주기를 가지고 사시는 게 훨씬 더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LG전자에 관해서 어떻게 구체적으로 전략 잡아보면 좋을지 차트적인 분석도 함께 봤습니다. 자, 오늘 또 최선호 기업까지도 같이 한번 들어봤습니다. 전문가님 오늘도 도움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국내 증시 마감 지어졌습니다. 5월 22일 국내 증시는요. 양지수 모두 다 하락으로 마감됐고요. 코스피 지수가 마이너스 1.2%, 그리고 코스닥 지수는 마이너스 0.8% 하락했습니다. 자, 오늘도 마감 시장 전략과 함께 내일장 전략들 잡아주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SCTV의 김선규 전문가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마감 시장 한번 브리핑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네, 양대지수 오늘 외국인과 기관의 양매도가 이끄는 가운데 상당히 많은 하락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미국 증시 같은 경우도 1% 이상 지금 하락한 가운데 있는데 국내 지수는 지금은 어느 정도 미국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약간은 거기에 대해서 좀 더 경기 침체 영향으로 인해서 수출에 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빠졌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늘 외국인이 선물을 8천억 원 이상 지금 매도한 상태에 있다. 즉 숏 드리븐으로 해서 지수가 갔기 때문에 이러한 지수가 어느 정도는 방향성이 하방으로 갔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결국은 전체적인 지수도 같이 따라가지 않았는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전체적인 양대 지수를 비교해 봤을 때 코스피가 생각보다 많이 빠졌죠. 그래서 이렇게 많이 좀 떨어진 거에 비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코스닥은 상대적으로 조금 약간 덜 빠진 그런 느낌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아무래도 사람들이 이제 코스피에 있던 상당히 많은 자금들이 이 외국인과 기관들은 물량을 좀 토해내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는 지수의 영향으로 내려간 것에 있는 반면 코스닥은 오히려 여기에서 조금씩 매도보다는 이제 매집을 통해 가지고서 다시금 727포인트 즉 저항대가 있는 이 라인을 어떻게든 돌파하려고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약한 모습들이 계속 이어져 왔던 게 확인됐습니다. 수급적으로도 외인 이탈들 확인됐고요. 사실 오늘 국내 증시는요, 전문가님, 뉴욕 증시의 영향을 좀 받아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뉴욕 증시도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텐데요. 미 증시 지금 현재 상황 어떨까요? 미 증시는 우선 가장 큰 문제가 역시 국채 이제 경매죠. 국채 옥션이 지금 굉장히 역대급으로 안 팔렸습니다. 한마디로 그만큼 인기가 없는 상황에 왔는데 그동안 너무 많은 국채를 발행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미국 경기가 지금 상당히 우려스럽다. 즉 신용 등급 자체도 지금 좀 하락하고 그런 여러 가지 악재들로 인해서 생각보다 미국 국채가 그만큼 잘 팔리지 않은 것이 지금 증시의 악재로 작용을 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제가 늘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얘기했지만 저항대에 걸려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 이제 비교 차트를 보시게 되면 이 저항대에서 지금 하방으로 떨어진 것들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네요. 네, 그래서 이 저항대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다른 어느 정도의 다른 호재가 나와줘야지만 하는데 즉 그동안에 AI가 만들어냈던 이 호재가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되고 그럼 여기에서 다시금 모멘텀을 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주도 섹터가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자리에서 봤을 때는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그다음에 경기 방어주들도 그렇고 상당히 쉽지가 않은 상황에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은 이후에 그러면은 AI가 만들어냈던 이 정도의 거품을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려 그러면 결국은 로보틱스라든가 아니면 이런 거에 관련된 것들로 가야 되는데 현재 미국의 증시에 있는 종목들 중에서 로봇 관련주들은 대부분이 어디에 가 있냐 하면은 이 제약바이오 아니면 에너지 쪽에 가 있거든요. 근데 이쪽에 있는 종목들이 생각보다 강하게 올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 상황이 되게 안 좋은 것 같아서 전문가님 한 번만 좀 더 짚어보고 싶은 게요. 일단 국채 입찰이 되게 안 좋게 결과가 나오게 된 거죠. 네. 그럼 국채에 관한 이제 수요가 지금 완전 꺾였다라고 봐야겠네요. 정확히 얘기하면은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성이 조금 떨어졌다라는 네. 표현이 좀 더 정확한 건데 이 중요한 거는 국채라는 것이 결국은 얼마만큼의 이자를 주느냐도 중요한데 첫째는 이자를 좀 많이 주는 그러니까 연준이 지금 이자를 굉장히 많이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서 약간 이제 내려와서 4.5% 여기에서 지금 현재 기본 금리를 잡아놓은 상태인데 그럼 여기에서 약간 더 옛날에 거의 제로 금리 시절에 거의 엄청나게 많이 발행했던 이 국채들이 이제는 어느 정도 상환하고 그다음에 또 다시 롤오버를 해가지고서 더 좋은 금리의 국채로 5.5%대까지 갔을 때 그 금리로 올라갔을 때 엄청나게 많은 채권이
발행이 되고 또 그걸 또 많은 채권 그 딜러들이 샀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이제는 이 현재 자리에 있는 이 금리로는 이거를 좀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다라는 게 현재 그 브로커들의 입장이고, 또 그렇다고 해서 이게 미국만의 문제냐? 그건 아니죠.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현재 봤을 때 모두가 다 돈을 많이 풀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경기 부양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채권을 발행을 한 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다 똑같이 갔기 때문에 결국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미국만을 탓할 수도 없고 미국을 가지고서 웃을 수도 없고 모두가 다 지금 힘든 상황이라고 보시는 게 좀 더 정확한 그 진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국채에 관한 또 수익률이 상승하는 이상 현상들, 그리고 국채에 관한 수요가 줄어드는 현상들, 국내 증시에 온열 영향력을 분명하게 끼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이 나아지는 시점들 한번 체크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요. 추가 질문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저희가 시장을 이기는 뉴스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오늘도 투자 전략을 잡아드리기 위해서요. 시장 이기는 뉴스 준비되어 있습니다. 뉴스 미리 보기 준비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어떤 뉴스가 준비되어 있을지 바로 한번 만나보시죠.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바이오 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사업과 바이오 시밀러 사업을 완전히 분리합니다. 사업 재편을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인적 분할을 통해서요. 삼성 SP스 홀딩스를 신설하기로 했고요. 단순한 인적 분할 방식으로 삼성 SP스 홀딩스를 설립할 예정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인적 분할은요, 위탁 개발 생산과 또 바이오 시밀러 신약 개발을 분리하는 것은 사업 효율성을 위한 전략으로 현재는 풀이되고 있는데요. 반도체급의 비장의 무기로 현재 불리고 있습니다. 삼성 바이오를 선택했다라고 하는데요. 이 뉴스 한번 저희가 소화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시장을 이기는 뉴스 주제 다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주제 바로 한번 열어주시죠. 반도체급의 비장의 무기가 나왔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에서 비장의 무기가 나왔는데요. 자, 일단은 이 뉴스 어떻게 저희가 시장에 소화시켜 볼까요? 지금 여기서 봐야 되는 게 이제 그동안의 삼성그룹이라는 걸로 봤을 때 그룹이 일단은 전자, 즉 삼성전자가 가장 주력이고 그다음에 금융 부문, 그다음에 여기에 있는 바이오, 그다음에 기타 부문 크게 4개 부문으로 그룹은 4개로 나눠져 있었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5대 사업 이런 식으로 쭉 해가지고 각각 그다음에 금융 같은 경우에 생명이나 카드, 보험 이쪽으로 해가지고 나와 있었고요. 뭐 이런 여러 가지 나눠진 분할이 있었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여기에 그 바이오로 들어가는 이쪽 부문을 봤을 때는 아무래도 그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이재용 회장의 행보로 봤을 때는 생각보다는 삼성전자에는 약간 소홀한 것 아니냐라는 비판도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바이오,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쪽으로는 상당히 많은 공을 들인 것을 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거 일단 삼성 바이오로직스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은 다른 회사와는 다르게 상당히 재밌는 것이 일반적인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연구 개발을 하고 난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그냥 바로 그 라이센스를 주는 그런 회사든지 아니면 CDMO를 하는 회사든지 둘 중에 하나가 보통 분리가 되어 있는데 여기는 두 가지가 혼자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현재 그 두 가지 사업 부문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분리를 하는 것이 아무래도 효율적으로 더 낫다라고 판단이 됐다. 그렇게 봐서 지금의 그 인적 분할 형식으로 아무래도 그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가칭이지만 삼성 에피스 홀딩스를 분할을 하게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들은 이 인적 분할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어디냐면 삼성 CNT, 즉 삼성물산이죠. CNT가 지금부터 여기에 개입을 한다. 즉 어느 정도는 그 이재용 회장이 지금 지분을 가지고서 여기에 대한 지배권을 좀 더 강화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는 미래의 그룹 전체의 먹거리로서도 삼성이 이제는 그 바이오 부문을 상당히 강하게 밀어 올릴 수 있다. 즉 물산이 움직였다라는 얘기는 그 자체로 일단은 그 회장님의 의중에 조금 반영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실질적으로 R&D 사업과 CDMO 사업을 분리한다라는 건요. 연구하는 그 사업 분야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또 시밀러 사업은 그에 조금 더 집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시장에서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바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비장의 카드라고 저희가 또 한번 제목을 달아보기도 했던 만큼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운 관심사였고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주가의 흐름이 저는 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전문가님이랑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어요. 바이오로직스도
다시금 음봉으로 전환이 됐고 삼성물산도 이제 지분 부각이 되면서 상승을 했는데 또 파란불로 전환이 됐습니다. 주가는 왜 이런 흐름들 좀 보여질까요? 일반적으로 그 합병이나 아니면은 분할, 즉 이제 머지나 스플릿이 들어갈 경우에는 이게 사안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서 보통 이제 상승하거나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M&A를 했을 경우에는 보통 합병이 이 피인수 기업의 주가가 올라가고 인수하는 기업의 주가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보통 이제 이 분할을 하는 경우, 즉 스피노프라 그러죠. 스피노프를 하는 이런 기업들의 경우에는 이것이 과연 좋은 것이냐 나쁜 것이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럼 바이오로직스는 그럼 여기서 왜 떨어졌느냐 했을 때, 바이오로직스는 지금부터 CDMO 쉽게 얘기해 가지고서는 생산, 즉 대량 생산에 대한 약품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그 공장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만 완전히 중단이 됐고, 거기에 대해서 비했을 때 R&D라든가 바이오시밀러, 그다음 복제약이라든가 혹은 여기에 대한 라이센스 분야는 앞으로 삼성 에피스홀딩스가 가져간다라고 봤을 때, 아무래도 삼성바이오가 지금 바이오로직스가 두 가지를 다 하면서 가지고 있다가 떨어졌다. 즉 예전에 우리가 봤을 때 LG화학이 LG에너지솔루션하고 분할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좀 비슷한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았는가,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또 시장에서 해석하는 바는 좀 계속 좀 변화가 되는 게 확인이 돼서요. 장 초반과의 또 주가 움직임이 달라서 많은 분들이 좀 당황을 하실 텐데요. 그러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입장에서는 장기적인 뷰에서 봤었을 때도 그렇게 호재가 아니다라고 봐야 될까요? 그건 아니지 않을까요? 그거랑은 좀 별개라고 보고 있는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CDMO하고 R&D는 완전히 분야 자체가 다르죠. 네. 반도체에서 얘기하는 팹리스하고 파운드리의 관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그래서 에피스홀딩스라는 회사가 나왔을 경우 여기는 팹리스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고, CDMO라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그 파운드리의 개념으로 보셔야 되는 거죠. 쉽게 얘기해서 어떤 약을 만드는 거기에 대한 레시피가 나왔다. 그러면 이 레시피를 가지고서 약품을 대량 생산하는 것은 이제 그 CDMO 하는 쪽에서 만들어주는 것이다라고 보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똑같은 구조, 즉 반도체하고 상당히 비슷한 구조로 움직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 CDMO 분야에 집중을 하려고 하고 있다. 왜? 결국은 아무리 신약을 많이 개발을 해도 대량으로 생산을 해내지 못한다 그러면은 수익을 창출해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면은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 앞으로는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거기에 더욱더 크게, 쉽게 얘기해서 배양효라든가 여러 가지 생산 공장을 더욱더 강하게 투자를 할 것이라고 저는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거에 대해서 가장 재미를 봤던 게 언제냐면 코로나 때거든요. 코로나가 터졌을 때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서 어떻게 하면은 대규모 생산할 수 있을까? CDMO 공장을 찾는다 그랬을 때 전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굉장히 큰 대규모의 그 CDMO 그 캐파를 가지고 있는 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좀 더 전체적인 용량을 좀 더 확장을 했을 때, 그리고 거기에 CDMO를 집중했을 경우에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앞으로도 여기에 관련해 가지고서 상당히 큰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특히 중요한 거 바이오시밀러, 즉 펩타이드를 기반으로 하는 여러 가지 바이오시밀러라든가 아니면은 그 생물 세포 치료제라든가 이쪽 분야에서도 충분히 더 아무래도 발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분할이, 즉 이 스핀오프가 단순하게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나쁘다라고만 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다시금 하락이라고 하는 변동성을 나타냈지만 장기적인 뷰로 봤었을 때는 CDMO 쪽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 들려주셨고요. 그에 따라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제약바이오주 쪽에 관해서 계속되는 훈풍이 이어질지의 여부들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텐데요. 오늘 사실 제약주들이 좀 강하긴 한 것 같은데요. 이게 코로나 관련주라든지 비만 치료제 쪽도 좀 껴있다 보니까 제약주를 이제 CDMO 쪽을 봤었을 때는 전반적으로 어떤 뷰를 바라봐야 될지는 좀 헷갈리는 것 같아요. 네. 장관님 어떻게 보세요? 제일 중요한 거는 지금 현재 바이오주들이 뜨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하반기에 신약들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신약들이 이제는 출시가 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관련돼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여기에서 그러면 그런 거에 관련해 가지고 CDMO주는 지금 잠깐 쉬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도 상승 추세를 서서히 만들어가는 종목들이 몇 개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종목들을 봤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이제 제약바이오가 그렇게 힘든
그 상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꺾이지 않고 어느 정도는 자리를 잡아주고 있다라는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하반기에 갔을 때 조금 더 전체적인 시장이 약간 옆으로 횡보하거나 아니면은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버텨줄 수 있는 충분한 그 버팀목이 될 수 있는 종목이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쪽이라고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현재 나오는 여러 가지 이슈를 봤을 때 특히 삼성 바이오로지스가 이렇게 스핀오프를 해가지고서는 인적 분할을 들어간다 그랬을 때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전체적인 그 제약 바이오들이 이제 그야말로 신약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관련되어 있는 다른 그 매출의 측에서 그 영업에 대한 경쟁,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또 수출에 관련된 것들까지 하반기에 충분히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님의 최선호 기업도 이야기 들어볼 텐데요. 오늘의 최선호 기업은 어떤 기업일지 바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얘기를 해서 삼성 바이오로지스 사려고 하는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아니고요. 저는 오늘 가져온 거는 동국제약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오늘 가져온 종목은 동국제약이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 계량 신약이라든가 장기 주사제, 그 다음에 또 여러 가지 관련돼 있는 신약 개발에 또 여러 가지 집중을 하고 있는 게 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밌는 게 이제 피부 관련돼 있는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마데카 프라임을 비롯해 가지고 여러 가지 그 병풀 마데카솔에 만들어 들어가는 그 재료죠. 마데카 센텔라 시아스틱 요런 종목 요런 거를 원재료로 해가지고 만드는 건데, 이 피부 관련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가지고 개발을 하고 판매를 해서 지금까지 상당히 많은 매출을 만들어 왔고 또 굉장히 건실하게 지금까지 움직였던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상당히 힘든 장인데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것이 현재 전 세계 최초로 지금 현재 전립선 비대증 그 계량 신약을 만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의 이게 그냥 단일 성분이 아니라 복합 제제로 해서 임상에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가 나왔다라고 입증이 됐기 때문에 이 약품이 앞으로 하반기에 출시가 되었을 경우 생각보다 많은 그 판매고를 올릴 수 있을 것이다. 쉽게 얘기해서 그동안 전립선 비대증이라든가 이제 연세가 있는 남성분들에 대해서 이런 질환에 관련해서는 상당히 큰 그 판매를 하고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동국제약 굉장히 자리가 괜찮은 그런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최선호 기업은 동국제약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시장에서 또 다양한 모멘텀 적용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들 안고 있는 만큼요.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내용들 나눠봤습니다. 전문가님과 인사드릴게요. 전문가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글로벌 경제 위기의 여파가 우리 시장에서도 여실히 반영받고 있는 게 확인됐던 시장이었습니다. 내일 시장에서는 보다 활짝 웃기를 바라보면서요. 저희는 오늘 물러가 보도록 할게요. 또 저희 방송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가치 판단과 상승 하락을 보장하고 있진 않다는 점 다시 한번 유의 부탁드릴게요. 저희는 내일 시장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